반갑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김은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공이 건축이어서요. 범죄에 대한 지식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릴 이 정책은 공간 환경을 통해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서 저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법무부의 세트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하고 지금 그 16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컨설팅이라고 하는 모델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16년부터 범죄 예방 환경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긴 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법무부가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협의회 규정이 22년도에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기본 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규정을 보시면 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내용 안에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기본 계획이 23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세테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테드 관련 제도 개선이나 통합 관리 기반 구축, 관계기관 협업 강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기준 정비,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개발 보급,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 체계, 포상 제도 뭐 등등등이 있고 현재 그 세프테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 세부 과제들은 일부 많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해수부 뭐 여러 그 정부 부처에서도 세프테드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 2013년도까지는 캠페인 위주의 준법 운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14년도에 법질서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하면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의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16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의 성격을 특화시켜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 컨설팅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약 110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나 경찰청, 국토부, 여성가족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을 좀 다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여러 공간 환경 개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세테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또 바뀌었는데요. 아직 그 국정 과제가 발표되진 않았죠. 아마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거 공약 안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범죄 예방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설팅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아시고 계신 이 세프테드,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환경 설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 환경, 공공시설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인식,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지역 공동체 협력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컨설팅이라는 네이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범죄 위험 요소들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발굴해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세프테드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예산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인력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한 3년 정도의 텀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뭐 중장기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측면에서의 중장기 범죄 예방 전략을 마련해서 제공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그 컨설팅 과정 중에 굉장히 자주 만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크게 5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지역 현황 분석 그리고 사업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검토 등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일단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자료 분석, 그다음에 여건 파악 등등의 이제 진단이 들어가고요. 이걸 토대로 설계안과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과 올해 사업이 추진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 조사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에 어떻게 또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와 해수부, 농림부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하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 컨설팅에서도 범죄학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건축, 사회, 인구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범죄 예방 컨설팅의 사업 구조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컨설팅의 조직이 저희 같이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 학교, 대학이 하나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법무부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사업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샛들마을 사업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간환경 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범죄 예방과 관련된 컨텐츠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전략들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설계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 공동체들, 지역 주민들 이분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일단 그 사업 공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당 그 수요 부처의 그 협조를 요청받아서 신청서를 접수받고요. 대상지를 뭐 어떤 그 사업에 정말로 시급한가, 이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그 지자체가 추진 의지가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예산은 적절히 배분을 했는가 등등을 파악을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고 올해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4곳과 셋들 사업 3곳,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자체 사업 이렇게 총 10개 사업이 이 컨설팅을 10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선정할 때는 이 지역이 정말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등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예산이 적으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지 10개에 대한 선정 결과인데요.
뭐 여기 그 꼭지에 보시면 인구 증감률, 고령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5대 범죄 현황, 지역 안전 지수 뭐 등등에 대한 지표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높고요. 건축물 노후화는 거의 50%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범죄 5대 범죄 현황은 한 중간에서 그 조금 더 나쁘거나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지금 14년부터 24년까지 그 추진 컨설팅을 제공했던 부처의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경남 양산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곳입니다. 그 컨설팅을 할 때, 그러니까 셉테드 사업을 하는 그 공간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사업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뭐 이 정도의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면적이 25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머릿속 감으로 잘 안 오지만 대체로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보다 조금 작거나 읍면 단위 정도의 어떤 사업 구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그다음에 그 취약 계층들의 어떤 분포 현황들을 이제 사회적인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소화전도 있고 뭐 여러 범용이나 CCTV 그리고 빈집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들을 데이터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어떤 그 층수, 노후도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고요. CCTV는 그 경찰청과 지자체의 그 협조를 통해서 데이터 파악이 미리 다 됩니다. 그래서 CCTV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일단 검토가 되는데 이 CCTV가 어디까지 그 감시가 가능한지 감시의 영역을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요. 사각지대가 어디에 발생하는지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명도 이제 셉테드에서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조명도 어디에 어떤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꺼진 곳은 어딘지 조명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은 또 어딘지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현장을 저희가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역의 안내 사인, 밤에 어떠한 상태인지, 빈 상가는 또는 빈집은 어떤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지, 거리의 무질서 상태는 어떠한지,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이슈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보면 이런 풍경들이 아주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여기를 노인분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시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수목들이,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길을 가리거나 조명이 꺼져 있거나 이러해서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면 결국 이런 공간들이 어떤 그 범죄의 그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그 도로의 상태, 도로에 보행 공간이 없거나 보행 공간이 있어도 보행 공간 위에까지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용 주차, 자전거 등이 굉장히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실 낮에 가면요 굉장히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데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밤에 가면 그 공간의 어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읍면 단위의 어떤 지역으로 가면 조명이 꺼져 있거나 어두운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노후 주거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한 주거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언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급경사지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축대가 무너져 있거나 난간이 없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해. 다 보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그런 물리적인 상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골목길 안에 뭐그 저기 막다른 골목길인지 아니면 길이 있긴 한데 그 꺾었을 때 뭐가 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해 보이는 골목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대지. 그러니까 빈집뿐만 아니라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빈 땅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간도 쓰레기를 나중에 사람들이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수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나갈 때 불안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범죄 데이터들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 구문론이라고 하는 공간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건물들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어디가 범죄자들이 잘 보이고 어디가 우리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범죄자들의 눈에 잘 띄는지에 대한 공간 분석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VG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디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어디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은 그래도 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이동이 적거나 이제 외진 곳은 또 범죄의 어떤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디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어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전 지도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지역의 범죄 예방, 계획,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모시고 계신 양산시의 경우에는 서리단길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서리단길 관광지 범죄 안심구역 지정 및 주거 프라이버시 제고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으로 주거 안전지 강화, 영역성 강화, 정원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마을 방범 체계를 확충하자라고 하는 4개의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로 몇 가지 세트헤드 기법을 도입한 방법론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어떤 전략들을 여기에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기본 계획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스터 플랜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 이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그 각 지자체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에 대한 예시들도 같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24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 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범죄 예방인데 생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락, 낙상,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걸어 다닐 때 교통사고 날까봐 두렵다. 계단을 이렇게 오르막 이렇게 올라갈 때 경사지가 있는 주택으로 올라갈 때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안 좋다 이런 그 민원성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범죄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제 전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그 이해나 공감도가 좀 낮으면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조직 체계를 보여드렸지만 그 각각의
이해 목적들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간의 그 입장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금 해결해서 25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러한 측면을 보완을 해서 올해 가급적이면은 지자체를 사전에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 내용 정보 전달,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이제 올해 10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아주 원활하게 협조를 잘 얻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좀 참여하고 있다라고 중간 평가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인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컨설팅의 어떤 그 성과와 한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이 범죄 그 발생률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 성과 분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 이제 경남대 김도호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작년에 이제 이 과제와 관련해서 아마 성과 분석을 조금 일부 좀 하셨고, 그 표본이 적긴 하지만 적은 그 표본 안에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만족도나 안전 체감도도 일부 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컨설팅하는 과정 중에도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그 컨설팅하기 전과 한 이후에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그 변화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 16년부터 추진해온 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정책 기준 확립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협의회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그동안 이제 법무부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정보가 구축되어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부처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예산이 이제 법무부에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의 가치, 이게 같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한계는 있습니다. 셉테드와 관련된 어떤 그 법률이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이렇게 단연도에 이게 단연도 1년 안에 이게 시작하고 끝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속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는 그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사업 평가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경찰, 민간의 협업 체계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 해체가 되잖아요. 뭐 대부분의 이제 공간환경 사업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성과를 길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협업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범죄 예방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16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셉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자료 조사,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이런 조사, 정보 구축에 조금 더 아주 기초적인 정보 구축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자체들이 그 기본 계획 수립을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법무부와 경찰청도 이제 셉테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초기 단계에 그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그 우리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취약한 점들을 좀 반영을 해서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유형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왔고요. 또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효과성 분석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셉테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있고 이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범죄학회가 이제 지금 출범을 하셨지만 그 전에 셉테드 학회나 또 정부 부처와도 여러 그 협력 등을 통해서 사업들의 어떤 범위들을 다양화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25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아까 그 정책 그 전년 정부의 정책 과제로 이제 이게 선정이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예산이 제법 좀 많이 확충이 되었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과제들을 조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환경과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그 공간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역별로 범죄 환경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스페이스 MBTI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마다 MBTI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어떤 유형이 있지, 어떤 특성이 있지, 이제 그거를 유형화해서 하는 그 유형화하는 작업들을 위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지금 끝냈고요. 결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처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을 통계화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셉테드 관점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이제 그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책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좀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발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긴 한데 제가 향후에는 조금 더 이 셉테드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데 관심을 더 가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 결국 이게 뭔가가 확장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산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그리고 위험에 대한 진단, 유지관리, 행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AI라든지 인공지능 뭐 이런 스마트 기술, 네, 스마트 기술 등과 아울러져서 아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공간의 여러 불안 요소들,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통합 안전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민무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이 20분으로 알고 여기 앞에서도 끝까지 이제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분 안에 끊어야 된다는 슬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소개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수정까지 했지만 핵심은 이건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간혹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이런 발표 자리마다 제가 이런 거에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3만에 가까운 숫자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유명한 채널에 나온 덕분에 저렇게 나왔겠지만 하여튼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기회가 좀 있으면 제가 가끔씩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안될 과학이나 혹은 뭐 이제 KBS의 스모킹건이라는 채널에도 한번 나갔었고요. 보기보다 저는 이제 못 느끼는데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서 조교수로 있고 지난 10년간 한국마사회라는 공공기관에서 불법 도박과 관련된 업무, 감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미국 FBI에서 작년 자료죠. 사실 발표는 올해 나왔지만 지난해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166억 달러 수준이고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5년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증가세죠. 근데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죠. 60대 이상의 범죄 피해율이 상당히 높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뭐 저랑 다 비슷한 연배로 보이지만 컴퓨터를 처음 접했던 시점이 그나마 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사실 조금 이미 사회 생활을 하신 뒤에 이제 컴퓨터라는 문물을 접하게 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 키오스크에서 잘 하지 못하시거나 카카오 택시를 못 부르시거나 뭐 여러 가지 IT 리터러시랑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가지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이버 범죄도 타깃이 되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어떤 역사와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짧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세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일단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이버라는 단어는 1948년에 이제 윌리엄 깁슨이 그의 소설, 1980년대 나온 소설이죠. 뉴로맨서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사실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면 19세기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이버 공격은 이 벨 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소년들이 이 벨 회사에 침입을 해서 통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보는 그런 재미난 시도들을 최초의 사이버 범죄로 보고 있고 20세기 들어와서도 이 범죄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프리킹이라는 전화 해킹까지 이어졌습니다. 블루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처음에 애플의 첫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했던 것이 요 프리킹 장비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해킹과 어떤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좀 볼 수도 있고 20세기 초중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범죄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범죄학회에서 이야기할 만한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940년대에 있었던 윤리적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가
나치의 데이터 등록부를 해킹을 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조작을 했던 행위죠. 사실 해킹 자체는 범죄인데 좋은 일을 위해서 해킹을 했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에는 이제 MIT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펀치카드라는 걸 썼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코딩을 했을 때 있었던 해킹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의 바이러스는 1971년에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만한 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1988년 모리스 웜이라는 악성 코드가 발생하면서 이제 인터넷 세상을 침범하는 최초의 사건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이 디스켓 자체도 이미 박물관에 이렇게 가 있고, 당시나 가능하지만 지금 이 로버트 모리스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 되어 있죠. 사실 범죄자였지만 뭐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1989년에는 이제 에이즈 트로이가 있었고, 어떤 에이즈 행사에서 최초의 랜섬웨어가 이제 발생했다. 이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랜섬웨어 이야기는 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의 종류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침해, 이용,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뉘어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범죄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설명은 안 드릴 거고, 랜섬웨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 이제 자료 좀 추가하고 이것저것 좀 넣고 있었는데, 일단 랜섬웨어랑 관련된 사건 중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S24 다 쓰시나요? 교보문고를 쓰시나요? S24를. 뭐 하여튼 둘 중 하나는 쓰시겠죠. 근데 이제 S24를 우리가 이제 저희랑 비슷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이제 책을 구매하는데 사실 이거 사건 일어난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책 안 보면 되잖아요. 뭐 내일 보면 되지. 책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S24가 책을 구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1, 20대, 요새 MZ라고 부르는, MZ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아 보이지만 하여튼 1, 20대들은 티켓팅하는 사이트예요. S24가. 책을 구매하지 않죠, 그들은. 책을 보는 사이트가 아닌 티켓팅을 하는 사이트라 되게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팬미팅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예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박보검. 박보검의 그 팬미팅도 미뤄졌고요. 트와이스 글로벌 티켓팅도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티켓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그냥 책을 구매하지 못하는 단순한 이유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어느 문화생활 이외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서비스가 랜섬웨어라는 문제로,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대충 알 것 같은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워너크라이라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뒤에도 자료는 좀 준비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화면이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압축을 할 때 비밀번호를 걸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걸진 않지만, 근데 이 비밀번호를 남이 걸은 겁니다. 저희 집에 자물쇠를 남이 걸어놓고 돈을 주면은 열쇠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T는 이미 여기 3분의 1 정도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KT, LG, SK잖아요. 하여튼 3분의 1 정도는 피해자시기 때문에 또 많이 아실 테고, 우리 학회에서 진행했던 아카데믹 아레나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3년 전부터 이
범죄가 시작이 됐다. 첫 해킹 시도가 3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또 발표가 됐죠. 그럼 3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계속 정보만 가져가고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는 것도 원인도 완벽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이 원인 이외에 이렇게 정보를 3년 동안 가져가서 어디다 쓸 것인가 이들은 해커들은 그거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거죠 범죄들이. 자 이제 AI로 넘어왔습니다. 주제를 확 바꿨는데 원래는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다 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50년대부터 사실 AI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AI는 2022년부터 시작됐다.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 알파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이제 딥러닝 기술이 나왔으니까 딥러닝은 그럼 2010년에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딥러닝도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거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의 줄임말이고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여기 적히기 전인 1940년대에 나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나가면서 하드웨어 기술도 발전해 나갔고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 지금 빵 터진 거죠.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예전에도 몇 번의 성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지만 그때는 이제 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익스퍼트 널리지 기술이 들어가기도 한 적이 있었고 물론 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 기술 정도는 어쨌든 사람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가 사실 그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또 가라앉았다가 또 발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기간을 거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다시 부흥기를 가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어디까지 치고 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원래 대부분 어디선가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이제 말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무슨 이런 우주 속의 어떤 그림을 뭐 그려줘 라고 하면서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거는 챗 GPT도 나오기 전에 이런 기술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성장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의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림의 영역이 단순하게 그림을 생성하는 쪽 정도로 끝났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먹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대담을 하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까지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영역입니다. 사실 텍스트 영역은 원래 번역 쪽에서 쓰던 기술이었는데 이게 생성형 AI 기술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효율적인 여러분들도 다 쓰고 계시죠. 챗GPT나 여러 가지 생성형 AI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라는 키워드에 내포된 두 가지 영역을 보면 텍스트와 그래픽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성형 AI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업무적으로도 뭐 컨텐츠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AI를 크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그 안에 다이어그램처럼 표현을 해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생성형 AI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엔 또 나오겠죠. 뭔가가 생성형 AI 다음이 또 이 안에 들어갈 더 고도화된 기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AI는 얼마나 더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것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으로 77년생 네이버 출신 대표가 선정이 됐고요. 이분이 하는 일은 AI 100조 원을 투자하는 이번 바뀐 대통령의 어떤 이번 정부의 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났는데 미래 이공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도 이분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AI 인재를. 그 정도 이제 큰 일을 맡게 되는데 77년생이 이걸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엄청 형이에요.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는 소버린 AI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기존의 AI,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AI는 사실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사실 미국만의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자국의 기술만으로 모든 지금의 서비스를 다 갖추기가 힘들다 보니 계속 이 하정우 센터장, 지금은 이제 비서관이 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몇 년 전부터 소버린 AI라는 것을 해야 된다.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그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이제 AI와 범죄의 이야기를 좀 한번 섞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I의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AI는 미친 듯이 밀 텐데, 그럼 AI와 사이버 범죄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까, 갖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 87%가 지난 1년 동안 AI 기반 사이버 공격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기업 기준이고요. 그래서 24년부터 25년까지 AI 관련 사이버 위협을 검색한 결과가 100% 이상, 거의 186%, 2배 이상을 검색을 하면서까지 AI와 관련된 사이버 위협적인 정보들을 얻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안 전문가 관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이제 보안 위협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짤 수도 있고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해커들도 이 공격에 AI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점이 클 것이다. 해커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당연한 게, 여기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지만, 일단 공격이 자동화될 수 있고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썼을 때 이미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보고자료 만들 때 제가 쓴 게 아니죠. 생성형 AI가 쓴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인공지능이 쓴 거를 보고 계시죠. 지금 이미. 저 역시도 인공지능이 쓴 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과제를 채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만 조사해줘 하면 레그라는 기술하고 또 증강 검색 기술하고 합쳐져서 막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구글 같은 데서도 검색하고 네이버도 검색해서 다 요약 정리까지 해주죠.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 장벽을 낮췄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해커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가 사이버 범죄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AI 기반 피싱 메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메일을 보낸 것도, 혹은 그들이 쓴 글을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20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내신 메일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AI가 자체가 쓴 글은 굉장히 잘 써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보이스 피싱이나 혹은 피싱 메일 같은 것도 이 친구들이 스크립트를 짜게 되는 거죠. AI 자체가. 그렇다 보면 너무나 그럴듯하게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이메일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제 직장에 맞는, 저한테 딱 필요로 하는, 저를 위한, 그러니까 제가 혹할 만한 피싱 메일을 작성해 주는 것이고, 사실 그런 피싱 메일이 영어로 써 있을 수도 있지만 한글로 써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런 한글로 쓰는 것을 단순히 한국 사람이 썼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저 외국에 우리나라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 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써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예전에 그 피싱 메일, 뭐 조선족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 어설프게 한국말 배워서 쓴 것 같기도 하고 북한 단어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피싱 메일은 이제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교하게 오는 가족이 보낸 메일 같은 혹은 선배가 보낸 메일 같은 피싱 메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단순하게 활용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공격이나 또 AI 음성 스푸핑, 음성도 제 몇 마디만 녹음을 하면 저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랜섬웨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이미지가 이거고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유행을 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랜섬웨어가 뭔지는 아실 테고, 원래는 되게 준비한 여담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내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라는 게 랜섬웨어 자체를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랜섬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만들 수는 없으니 랜섬웨어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뢰를 하면서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만들어주면 제가 이제 그 제 지갑을, 비트코인 지갑을 이제 넣어줘요. 대신에 이게 수익 쉐어랍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서 랜섬웨어를 영업을 해서 이 주소에 딱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컨트랙에 의해서 저는 뭐 80%, 그다음에 제작자는 20%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랜섬웨어를 이렇게 배포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점점 더 비트코인을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 이제 라스라는 개념,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상 서비스형 사이버 범죄가 더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다크웹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딥페이크의 위험성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23년에 홍콩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이런 거에 속을까 싶지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얼굴에 나와서 이제 이거 입금하라고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사실 그 당시를 보면은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끝났기보단 코로나는 이제 수그러들었지만 원격 회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다 보니 뭐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23년에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해서 이사님이 여기서 입금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그거에 속아서 송금까지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AI 기반의 사이버 범죄들은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죄형 딥페이크도 나오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진 합성이 놀이처럼 젊은 친구들까지 한다라는 문제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빨리 넘어가고요. AI는 AI로 대항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그런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도 만들고 있지만, 뭐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협 탐지를 위한 AI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역이용한 케이스를 뒤에 준비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영국에서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 오면 이 할머니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요. 그러면 걔는 설득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알아듣는 할머니인 척하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시간을 끌어준다라는 것이 사실상 역이용한 거죠. 여기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공격자를 당황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고. 자, 이제 올해 MWC 스페인에서 열렸던 걸 가봤었는데, 여기 LG U 플러스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들이 들어갔고, 이미 LG U 플러스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기술들을 접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 몇 개를 녹음하면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구분을 못하지만 얘네들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일단 첨단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기술의 역기능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그렇게 뭐 폭발물의 세상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역기능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AI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범죄랑 억지로 어떻게든
위해서 몇 가지 케이스만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로 AI가 가져오는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기술들도 계속 발전을 해나가다 보니 저희도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쁜 쪽으로만 활용하면 그거를 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민무홍이었습니다. 발표 토론자분들께서는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여기에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불 켜주신. 네, 안녕하세요. 1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과 그다음에 제가 연구위원장이죠, 회장님? 아닌가요? 학술기획위원장.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연구를 좀 했던 관계로 범죄학회 이제 학술기획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두 분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네 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석하신 토론자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송희 법무부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경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님 참석. 그리고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윤희 성남시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4시 10분 정도까지 시간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네 분이시니까 뭐 한 3, 4분 정도? 그 정도밖에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조금 더 할까요, 회장님?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네. 한 분당 5분 정도 일단은 좀 시간을 배정해 드리고 지정 토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홍송희 선생님, 민경화 선생님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 이화영, 오윤희 선생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 사무관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담당자인 홍송희 사무관입니다.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 이제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범죄학회에서 저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2014년부터 법실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 국정과제로 이제 선정됨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요. 5년 동안 이제 실행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24년 3년도에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과 그다음에 지자체 우수 셉테드 그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2023년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 표준 매뉴얼을 이제 그 지자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개발하였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2024년 올해는 저희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법무부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 셉테드 학회 연구진, 그리고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가 협업해서 그 설계안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샛들마을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어촌 실활령 증진 사업,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과 협업하여 다부처 협력 모델도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부처, 연구원, 학계,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여러 주체 간 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 주체 간 조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셉테드학회,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 통합 추진을 통해 그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도에 2개 사업으로 실시하던 물리적 환경 설계 중심의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과 사업을 그 셉테드 학계 연구진과 함께 고민해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공간에 대한 변화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출간된 그 셉테드 학회지를 제가 봤는데요. 올해 그 처음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셉테드 학회지에서는 이제 그 셉테드의 VR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최신 연구들을 법무부 사업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그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관님,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화 경정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의 민경화 경정입니다. 저는 이런 셉테드 사업과 이 협력 치안 그리고 민간 경비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 그 이런 범죄 예방 전략 그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셉테드로 대표되는 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간의 사항으로 부처 합동 그 환경개선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고 또 5개년 기본계획도 시행이 됐는데 제도적 기반을 만든 측면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논의나 이제 협업 기능 같은 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처 간 어떤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그리고 지역 맞춤형 셉테드 전략을 개발해서 현장에 좀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그 주민 참여, 지역 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 공동체 치안, 지역사회 경찰 활동 등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면서 이제 범죄 이후 발생 이후의 어떤 조치뿐만이 아니고 그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진단 분석 작업과 함께 치안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 취약 불안 요인을 분석하고
이거를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세테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죄 예방 진단은 약 4만 4천여 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세테드 사업을 1,400여 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취약 요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인적 활동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공동체적 노력을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한 단계 진화된 세테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저희 범죄 예방 진단팀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 범죄 예방 분야의 어떤 현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관 협업 활동을 주로 이제 하는데, 현장에 가시면은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좀 놀랄 수도 있으신데요. 아무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역할을 하는 현장 인력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정보 협조 제공을 넘어서 각종 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가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건축공간연구원 발표를 들었는데요. 어떤 CPTI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VR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효과 분석 연구,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세트 사업 효과성을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범죄 발생, 어떤 주민들의 체감 안전, 어떤 결속력, 그리고 공간의 활용률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적인 평가 체계로 확대되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범죄가 좀 다양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과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도 이런 협업이 안착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 청년층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이런 내용이 이제 안전 분야 공약 과제로 지금 나와서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법무부나 국토부, 건축공간연구원 등 여러 부처 기관과 협력을 해서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영 부소장님께서 AI 시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이버안보 연구소 이화영입니다. 저는 아까 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AI 시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논의하고자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 좀 더 전환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일반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해킹만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듈화된 이런 AI를 접함으로써 연령대도 범죄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그거로 인해 여러 이제 사회적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규범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이제 포커싱이 이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서비스형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산업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랜섬웨어나 본넷 이런 부분들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게임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자본주의 시장에 침투되어 있는 범죄 유형들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와 음성 스푸핑, 스푸핑이라고 하는 게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망에 침입을 하거나 IP 코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스푸핑에 대한 침입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 대 AI의 어떤 사이버 전쟁에 대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킹은 어떤 유형의 어떤 핵 위협에 준하는 수준으로, 무형의 핵무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상에 매우 깊게 이제 침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AI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 뭐 경제안보 이제 자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조 5달러에 달하는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피해액이 이 정도로 될 거라는 이제 안보적 이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이슈에 대해서 주요 난제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규제와 어떤 기술은 시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도 어떤 백신의 완성도를 먼저 높이기보다 먼저 그 백신을 배포하는데 관련된 규제들을 먼저 다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물론 시장을 먼저 내놓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안 좋은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빠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AI 산업에 있어서 선점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약간 공격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정책적인 이슈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는 입장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구 상임위의 이해관계, 아니 부처 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과 좀 더 논의들이 AI 보안 아니면 가이드라인 지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협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국제적 이게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주도하는 AI 정책에 대한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번에 AI 안전연구소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AI 표준혁신센터라는 워딩을 바꾸면서 안정보다 표준입니다. 표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먼저 선점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혁신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과 이제 경제, 발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싱을 두겠다는 의지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AI 관련된 범죄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인력 부족하는 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그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그 품이 많이 든다라는 어떤 사석에서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핸드폰 사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각각의 니즈에 따라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조금은 마음을 좀 모으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이렇게 범죄나 제도나 어떤 사회적 규범에 넣을 수 있다라면은 저희는 정말 따라서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함께하는데 의미를 두고 힘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기조연설에서 하태현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회 정책이 최선의 어떤 형사 정책이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형사 정책이 갖고 가야 하는 어떤 그 이상향이라고도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공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형사 정책이라고 딱 하게 되면은 규제, 뭔가 이렇게 처벌, 뭔가 이게 벌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딱 해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좋은 규범적인 어떤 교육적인 선순환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증거 기반 정책에 있어 새로운 하나의 어떤 관점을 바라봤다라는데, 이번 학회에서
제가 배웠던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협 협력을 통해서 하드워 이제 법률이죠. 그리고 로워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 자율 규제에 대한 하이브리드 접근이 사이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버 범죄를 현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오윤희 박사님 AI 시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요. 지금 사실 우리 그 범죄예방정책국 자체평가위원을 맡아서 하면서 실무를 좀 보고 있고, 형사정책과 또 법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대응책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앞에 AI가 붙었을 때,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단순히 새로운 위협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냐, 어떤 새로운 전기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이슈는요, AI 기반 범죄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법학 베이스가 있어서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정 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더 그런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 체계의 중요한 개념인 고의나 책임 주체, 이런 개념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생성형 AI가 생산한 음성이나 영상물이 실제 사람 행위처럼 사회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책임 기속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이 주로 행위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생성물에 의한 피해는 법률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형사법 체계가 단지 도구로서의 AI가 아니라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AI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해서 개발자나 플랫폼의 연대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횡행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알아보니까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이런 다자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규범 안보 체계의 확립 논의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의 속도, 또 범죄자들의 이동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면 이 기존의 전통적인 관할권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은 부다페스트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계속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 일반 시민을 향해 있다는 거죠. 이 AI,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근데 뭐 실시간으로 피해를 만들어내고 또 사후 구제도 어렵고 이런 점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한 31만 5천 건 정도가 됩니다. 전년 대비, 사실은 그 전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폭증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은 사이버 범죄의 90%를 차지하는 게 사이버 사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누굴 내가 믿음으로써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행동을 하는, 그럼으로써 위험을 초래했다라는 점 때문에 금전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매우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지원 체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인 정책 마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시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아니면 AI 기반으로 음성 영상 위조물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들을 지금 사적 영역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빠르게 공공에서 좀 데려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사실 부처간 장벽 이런 얘기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스킵하고요. 사실 제가 그 AI 수사 인력 관리의 중요성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재작년 말에 제가
대검찰청에 사이버 수사 조직의 조직 진단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10명, 그러니까 총 68명의 정원이 있었는데요. 그중 10명이 이제 이직을 했더라고요. 뭐 대부분 네, 사기업이나 뭐 이게 법무법인 같은 데로 많이 가시는데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인력들이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 부문에서도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스카우트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직 이유는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당연히 박봉이나 뭐 열악한 처우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검찰 내에는 이쪽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수직렬이 겪는 그 인사에서의 뭐 인사처우의 뭐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특히 사이버 수사관들의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6년, 8년, 10년 정도 된 분들이 이 조직의 중추인데 척추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남아있는 인력 중에서 잘하는 분들한테 무진장 업무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의 편중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도 그러한데 AI가 본격적으로 AI 범죄가 확산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조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 그리고 또 영입한 인재들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시킬 것인지, 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AI 범죄가 확산되기 전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좀 정부 조직이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맺은 말은 뭐 AI 사이버 범죄야말로 정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해서요. 이 학제 간 논의의 장인 한국범죄학회에서 향후 이 관련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특별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분 발표자분들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실 수 있게 한 1분 정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네. 그 홍성희 사무관님께서 금방 토론에서 말씀 안 하시긴 하셨는데 이 토론문에 보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저는 개념을 좀 잡아가는 게 저희 뭐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근데 어쨌건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이제 장소에서는 그 쓰레기도 한 번 더 버리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지역이 관리가 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범죄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들한테 뭔가 이미지를 좀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계단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전하게 안전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부서진 지붕이 정리가 좀 이렇게 보수가 되어 있고 그 보행로가 조금이라도 차도하고 구분이 되어서 작은 보행로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지역은 정말 공동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 작동하고 있구나,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걸로 해서 결국은 범죄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 우선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뭐 교통안전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범죄 또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토론에 참여하신 이화영 부소장님과 오윤희 박사님의 이 토론문을 한번 보고 또 토론 내용을 이제 같이 봤는데요. 제가 드린 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토론문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관련된 영역에서 일부 또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기술의 발전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기술들이 나쁘게 활용되면 얼마나 더 무서운 세상이 다가올까에 대한 상상도 같이 하게 됐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내용도 있었지만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성별과 나이 뭘 다 떠나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의 서비스들이나 어떤 업무들, 그다음에 법 규제들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 정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혼란과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빠르게 이것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발표자님 그리고 네 분 토론자분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기조연설부터 1세션까지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